니시구치 아키라 사건 2부고요. 만약에 이 영상부터 누른 분들은 당연히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여기 눌러서 1부부터 보고 오면 좋습니다. 어디까지 얘기했어? 니시구치 아키라 사기꾼 새끼예요. 얘가 사기치러 절을 찾아갔는데 거기 스님은 속였다고. 그래서 돈 받아내기 직전인데 이 스님의 10살짜리 딸이 아키라를 알아봅니다. 자기가 아는 얼굴인데 변호사가 아니래. 얘 이름이 루리코고요. 루리코는 어떻게 아키라의 정체를 알아본 거냐? 아키라가 지명 수배자잖아. 수배 전단을 봤어 얘가. 마침 루리코 친구 중에 니시구치 아키라랑 이름이 비슷한 애가 있었대. 그런 게 어린 마음에 신기하니까 우연히 수배 전단 계속 보다가 얼굴까지 기억하게 된 거지. 처음에 자기 언니한테 먼저 이야기를 했어요. 언니, 나 이런 거 봤는데 저 아저씨랑 똑같이 생겼다? 막 했어. 언니도 전단지 봤지. 그래서 아키라 얼굴 기억했고. 아이 혼자 이런 말 하면은 사실 어린애 하는 말 어른들이 심각한 상황에서는 잘 안 들어요. 근데 둘이나 이래버리니까 다르잖아. 그래도 애들 아빠인 이 스님은 철석같이 믿습니다. 아니래. 저 아저씨한테 그런 말 하면 안 된대. 좋은 사람이래. 하지만 엄마가 신경 쓰이기 시작해. 딸들이 봤다는 지명수배 전단을 엄마도 봤거든요. 얼굴은 좀 비슷해 보여. 인지부조화와서 그런지 뭐 완전히 인정하기는 아직 어려운 것 같은데 밑에 인상착의가 써 있습니다. 아키라 이 새끼 오른쪽 이마에 점이 있대요. 절에 찾아온 그 변호사 얼굴 보니까 같은 자리에 점이 있어. 이젠 딸들 말을 엄마가 믿게 됩니다. 이 스님을 설득해야 되는데 결국 아내가 얘기하죠. 여보, 딸들도 그렇고 내가 봐도 이 새끼 아닌 것 같아요. 가족들 다 그러니까 자기도 어쩔 수 없지. 스님도 아내는 못 이기는 거야. 수배전단 봤어. 가족들 말이 맞아. 그러고 보니까 사실 이상한 게 있었대. 아키라에게 어디 소속이냐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얘가 대답 못하고 둘러댔거든. 졸업한 도쿄대 법학과 교수님의 이름도 몰라. 스님은 범죄자들을 자주 만나다 보니까 변호사랑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법률 용어들을 일반인보다는 더 잘 알고 있어요. 사실 아키라가 변호사라기에는 법률적으로 너무 무식한 새끼 같았거든, 속으로. 처음 일 시작한 지 뭐 얼마 안 돼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가족들 말 듣다 보니까 의심되는 거야. 그렇다고 지금 절에 있는 이 아키라를 이상하게 봐버리면은 얘가 우리한테 뭔 짓 할지 모르잖아. 잡아야 돼요. 경찰 신고해야 되는데 작전을 짭니다. 일단 늦었으니 쉬라고 방 하나 줬어. 그리고 자는 동안 경찰을 부를 생각이야. 이게 말로는 쉽지만 막상 하려니 신경 쓸 게 많아요. 이 새끼를 잡으면서도 가족의 안전을 신경 써야 될 거 아니야. 피난시킬 곳이 없어 가족이. 그래서 아키라 방에 자물쇠를 달려고 합니다. 그럼 아키라를 가둬두고 신고하는 거잖아. 근데 아키라 모르게 어떻게 자물쇠를 못 받고 있냐고. 어? 소리가 나잖아. 아내를 아키라에게 보내요. 아무 얘기나 하래. 여보 가서 그냥 막 떠들어 아무거나. 주의를 끌어. 그동안 천천히 못을 박습니다. 진짜 천천히. 얼마나 조심조심했냐면요. 하나 박는데 20분 걸렸대요. 아내는 대체 살인범이랑 몇 시간을 이야기했다는 거냐? 진짜 공로가 크다 이 사건에. 이제 밤 11시가 넘습니다. 아내가 방에서 나왔어. 힘들어 죽겠대. 아키라는 자려고 불 끄고 누웠어요. 그러자 스님의 가족들 자물쇠 철컥 채우고 경찰서 뛰어가서 사정을 설명합니다. 여기서 경찰이 또 얼마나 이상한 게 아니 파출소가 뭐 1인 왁싱샵이에요? 당장 몇 명은 있을 거 아니야. 갑자기 가서 덮칠 건데 그냥 2명 가면 되겠네 경찰. 근데 사람이 적어서 지원을 요청해야 된대. 이 소집도 몇 시간 걸립니다. 경찰이 새벽 4시에 출동해요. 아무리 야밤이라도 긴급 출동 소집하는데 5시간 걸렸다고 지금. 스님한테 자기 카와무라라고 이름 소개했거든요. 그거 전달했으니까 경찰이 카와무라 조회해봤어. 아키라가 죽이고 신분을 뺏은 사람의 이름도 아니잖아. 어디서 이 이름을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카와무라는 실제로 도쿄에 사는 변호사가 맞아요. 전화해보니까 받더라고. 자기가 카와무라래. 그럼 적어도 아키라 이 새끼 정체는 모르지만 스님 집에 있는 사람은 카와무라 변호사가 아니라는 거잖아. 어쨌든 지금 뭔가 위급한 상황인데 경찰이 존나게 꼼지락거리고 있어요. 집 앞에 도착하니까 해 뜰라 그래. 아키라 눈 떴고요. 집 나오려다가 문 잠겼잖아.
막 강제로 뜯는 중인데 다행히 경찰이 와서 체포했어요. 경찰서 끌고 가서 취조하니까 아키라가 이제 이 후루카와 스님에게 접근한 목적이 뻔해. 돈 훔치고 가족 다 죽인 뒤에 오키나와로 도망갈 생각이었다는 거지. 진짜 일가족 살인사건 날 뻔한 거예요. 이 집 딸들이 부모 살린 겁니다. 이렇게 아키라는 후쿠오카에서 첫 살인 저질렀고 78일간의 도주가 끝났어. 수사 과정을 보고요. 경찰청장이 빡친 겁니다. 시발 경찰 12만 명 들여서 그동안 지명수배 때리고 별 지랄을 다 했는데 10살짜리 여자애 하나만도 못했다 우리가. 이 사건을 해결한 건 우리 코다. 경찰청장이 굉장히 예상 외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 말이 기사 나가면서 애가 유명해졌고요. 사건도 더 드라마틱해졌잖아. 영화가 만들어졌어. 1979년에 복수는 나의 것이라고 한국 영화랑 이름이 같지만 상관없는 내용이에요. 봉준호 감독이 재밌게 봤다고 뭐 추천하는 영화기도 하고. 특이한 건 아키라의 실제 범행 현장에서 이 영화를 찍었다는 겁니다. 관심 있으면 한번 보시고요. 유튜브에도 영상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럼 사건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재판 남았잖아. 그 전에 니시구치 아키라, 이거 대체 뭐 하는 새끼냐는 건데요. 1925년생이야. 나가사키현 고토에서 오사카로 돈 벌러 온 부모님의 자식입니다. 기사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정리하면 뭐 여유 있는 집안은 아니었던 것 같고, 부모가 일본에서 드문 카톨릭 신자예요. 니시구치 아키라도 그래서 모태 카톨릭이야. 어릴 때 세례도 받았고. 이런 거는 미국의 프랭크와도 좀 겹치는 부분이죠. 일본이 역사적으로 그리스도교에 대한 탄압이 좀 있었던 나라입니다. 그 중에서도 카톨릭 교세가 강한 나가사키조차도 카쿠레 키리시탄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이게 숨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겉으로는 티 안 내지만 몰래 카톨릭 믿는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이런 전통이 강하게 남은 게 아키라 부모의 고향인 고토인 겁니다. 부모가 얼마나 대단한 카톨릭 신도였을지 알만하죠. 나라가 반대하는데 그걸 꾸역꾸역 믿고 있는 거야. 아키라가 3살 때 아빠가 큰 배 2척을 가지고 있었대요. 돈 벌러 타지에서 온 사람이 크게 자수성가한 거지. 아빠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일을 몇 번 바꿨는데 어업을 그만두더니 후쿠오카에서 과수원을 해요. 근데 이것도 천식이 있어서 오래 못합니다. 오이타현 베푸시라는 곳이 있어. 여기서 온천 매입해가지고 또 사업 시작하는데 이때 아키라가 중학교 미션스쿨 들어갔고 집이 여유로워졌잖아. 미션스쿨이 일반 학교보다 좀 비싸요. 애가 유복하게 컸어. 집안 영향인지 신부님 되고 싶었대. 근데 미션스쿨은 일반 학교랑 많이 다릅니다. 종교인을 길러내는 목적이기 때문에 엄격한 계율이 있어요. 아키라가 여기에 적응을 못해가지고 3학년 2학기 때 중퇴합니다. 조금 있으면 졸업인데 이걸 못 참았다는 건 뭐야? 그만큼 안 맞았다는 거겠죠. 아예 가출까지 해버렸어. 잘 크던 새끼가 삐뚤어졌다는 건데 왜 그러냐고 너. 이 부분도 뭐 알려진 건 없는데요. 생각을 좀 해보자면 시대적 배경상 그런 거야. 일본은 천황을 신으로 모시는 나라잖아. 이런 데서 하나님이라는 또 다른 신을 모신다는 게 국가적인 시각에서 달갑진 않겠죠. 그러니 아무리 아빠가 돈이 많고 잘 살아도 좀 주변에서 무시당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키라는 이런 거 보면서 또 정서적인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는 거고. 가출하면서 절도 사기 저지르다가 잡혀서 수련원도 여러 번 갔고, 그러다 1946년에 후쿠오카에서 1살 어린 여자랑 결혼해갖고 애를 셋 낳아요. 그럼 좀 잘 살든가 새끼야. 2년 만에 공갈죄로 체포돼서 2년형 받습니다. 범죄에 한번 손대면은 정상적인 사회생활 복귀하기 진짜 어려워. 사람들 시선도 그렇고 사기치면서 큰돈 쉽게 버니까 씀씀이가 커지거든요. 그 전에 생활로 돌아가기가 힘든 거야. 정신 차렸어도 결국 먹고 살기 위해 계속 범죄에 손대는 경우들도 있고. 출소하고 이 새끼도 신고되지 않은 달러 소지했다가 다시 체포됐고요. 주일미군 2세로 위장해가지고 전청조 마냥 또 사기치다가 체포됩니다. 이번에 5년 복역했는데 출소하고 2년 만에 또 사기쳐요. 감옥에 다시 들어갔어. 이거 다 살고 나온 나이가 36입니다. 경력만 보면 한 50대 됐을 것 같은데 워낙 어릴 때부터 이 짓을 하다 보니까 아직도 어려. 애들도 다 감옥에 있을 때 태어났던 거고요. 한 번의 전과도 사람이 살기 힘든데 이거 지금 몇 개야. 부모야 뭐 아빠가 능력 있어서 잘 산다지만 이 새끼는 다르잖아. 아무리 집에 손 벌린다 해도 생활이 어려울 거란 말이에요.
근데 또 자존심은 있는지 돈은 안 빌려요, 부모한테. 대신 가족을 좀 맡아달래. 그리고 혼자 나와가지고 트럭 운전했거든요. 진짜 안 될 새끼인 게 그 와중에 또 웬 미용사 하나 알게 돼가지고 동거하더라고. 트럭 운전은 1년도 못했어요. 그동안 얘가 말 몇 마디로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우습게 사기치던 앤데 월급 받는 일을 어떻게 해. 38살인 1963년부터는 살인도 합니다. 후쿠오카 현에서 남자 둘 살해해서 27만 원 갈취했어요. 이게 맨 처음에 얘기했던 그 사건이에요. 일부에서. 한 달 뒤엔 시즈오카 현에서 여성 둘 살해했잖아. 이건 도쿄대 교수 놀이하면서 그 여관 주인이랑 엄마 죽인 거고. 변호사도 죽여서 변호사 뺐지. 현금 14만엔 훔쳤고 절간에 가서 사기치려다가 10살짜리 여자애한테 걸려가지고 체포된 거지. 5명 죽인 연쇄살인이고요. 재판에선 당연히 사형 나왔어요. 판사가 아키라한테 오마에 아쿠마의 부산물 데스. 검찰은 오마에 사상 최고의 검은 금메달 챔피온 데스. 막 이렇게 희한한 표현을 굳이 사용했습니다. 아키라가 항소해요. 죽기 싫다는 거지. 항소의 이유는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일본 범죄 역사상 드문 흉악 사건으로 분명 이상 성격의 소행인데 1심에서 정신감정 청구가 기각됐다. 이건 부당하다. 이게 이유야. 이 새끼니까 변호사도 병신인 거 인정합니다. 근데 그걸 법으로 판단하는 절차가 생략됐어요. 이 말 하는 거야. 두 번째, 범죄를 저지를 당시 피고는 심신미약 상태였는데 판결이 너무 무겁다. 사형만큼은 피해보자는 작전인 거고. 세 번째, 트럭 운전을 하면서 저지른 남성 2명 살인사건의 동기를 충분히 파악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점들만 인정이 됐대요. 이거는 뭐 어차피 달라질 거 없어 보이는데 변호사가 괜히 공정한 물고 들어져서 시간 끌려고 하는 게 좀 아닌가 싶어요. 이 항소의 법원이 정신감정 청구는 안 되지만 미용사 그 동거녀 증인으로 부르는 거는 허락합니다. 그 뒤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뭐 말이 없어요. 그런 거 봐서는 서로 의미 없는 행위였던 것 같고요. 결국 그래도 항소심은 열립니다. 정신감정 이야기 또 나왔는데 변호사는 확실히 아키라를 정신문제로 인한 심신미약 만들어서 사형만큼은 면하려는 작전 같아. 근데 법원이 봐주질 않아. 진술 태도나 내용 볼 때 범행 당시 심신미약은 아닌 것 같다고 각하시켰어요. 각하는 주장하는 내용이 법적 구성 요건을 갖추지 못해 심리에 넣지 않겠다는 거예요. 개소리니까 안 들어주겠다. 왜 자꾸 이상한 주장을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당연한 거잖아. 그동안 얘가 살면서 술, 약 이런 걸로 문제 일으킨 적 없어요. 정신병력도 없고 혐의도 사기야. 심신미약인 새끼가 어떻게 사기를 쳐. 그것도 대학 교수 사칭했고 변호사 용어 달달 외우고 사람들 속여왔잖아. 정신문제 인정이 안 되죠. 1심 판결 유지됐고 변호사가 상고했는데 아키라가 취소합니다. 변호사 상고도 아키라가 결정해야 할 수 있는 거잖아. 불복했는데 쥐가 도중에 마음이 변했다는 거예요. 사형 확정됐고 왜 너 상고 취하함? 물어보니까 이 취하한 날이 8월 15일이에요. 자기한테는 특별한 날이래. 얘가 뭐 조상이 한국인이냐 그게 아니야.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때문인 건데 이 양반이 1506년 사람입니다. 지금은 사라진 나바라라는 왕국에서 태어난 선교사예요. 일본이랑 인도에 카톨릭 전파하는 데 역할이 커서 성자로 추대됐던 양반이야. 여기저기 다니면서 일본에서 전도했고 영주들이 그 당시에 좋게 잘 봤으니까 폐건물이었던 절을 하나 줘요. 그거 기증받아서 교회로 쓰고 일본인들 전도해주고 세례도 해주고 한마디로 기독교를 들여온 거지. 이런 일본 땅의 처음이 프란치스코 하비에르가 발을 댄 날이 1549년 8월 15일이래요. 성모 마리아 사망하고 하느님에게 육체와 영혼이 돌아갔어. 그날을 성모 승천 대축일로 기념하는데 이것도 8월 15일이거든. 아키라는 모태신앙이기도 하니까 이런 날을 좀 더 의미 있게 생각하는 거겠죠. 반성보다는 나름 뭐 고해성사하고 벌을 받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고, 종교적 의미로는 이런데 이렇게 포장이 될 수 있을 뿐이고 내 생각은 달라요. 아이 살인범 새끼인데 뭔 기독교 뭔 회개야. 하느님은 뭐 칼 찌르면 피도 안 나? 안 나니까 신이겠죠. 예, 근데 뭐 현실적으로도 한번 볼 필요가 있잖아요. 이 새끼는 왜 상고를 취하했을까?
재판 내내 불리했단 말이야. 살인이 입증된 마당에 유리함을 따지는 것도 웃기겠지만 사형이 너무 확정적이니까 그럴 바에 일본의 그리스도교 전파된 날 성모 마리아 승천일에 지 마음이라도 좀 털어보겠다. 그리고 포기하자. 이번 생 망했다. 이런 태도는 아니었을까 싶어요. 이런 새끼들이 착각하는 게 뭐 회개하면 하느님이 다 용서해 준 줄 알아. 그건 신부님들이나 하는 말이지. 하느님은 용서 안 해줘. 야, 뭐 적당히 잘못을 해야 용서를 해주든가 하지. 사람 5 죽이고 어떻게 이게 용서가 돼? 이 일이? 다 용서해주면 그게 하느님이야? 사입이지 거. 연좌제가 있으니까 남은 가족을 생각했을 수도 있어 얘가. 이런 여러 가지 감안을 하다가 마침 8월 15일 다가오니까 겸사겸사 뭐 그렇게 했던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이 새끼가 여태 살아온 걸 봐서는 아무 계산 없이 감성적인 판단을 할 새끼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가 무슨 뭐 순교자 정도로 생각했을 것 같기도 한데 뭐 이걸 노린 건가요? 어차피 법률적으로 불리하잖아. 그러니까 종교적 의미를 담아 여론을 좀 어떻게 바꿔보려는 건 아니었을까. 자기를 석방해야 된다 뭐 이런 운동이라도 만들려고 아닌가 싶거든요. 왜냐면은 그 스님 후르카와 타이르랑 이 새끼가 편지를 계속 주고받았어요. 아키라에게 죽을 수도 있었는데 범죄자는 마음의 병이라는 신념으로 죄를 미워해야지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된대. 자기는 용서한대. 어차피 이 스님이 하는 일이 그거기도 하고 그래도 큰 피해자가 될 수 있었는데 이쪽에서 좀 영향력 있는 사람이 이래버리면은 아무래도 비슷한 생각하는 사람들끼리 좀 어떻게 뭉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사형 폐지론자긴 하니까. 아키라가 이런 종교적 여론을 만들어서 적어도 사형은 피해보려는 게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새끼는 사람을 속이는데 능한 사기꾼이잖아. 주고받은 편지가 좀 공개됐는데 이 새끼가 생각보다 글씨를 잘 써요 또. 뛰어나다고 할 정도의 필체래 이게. 뭐 다 좋은데 후루카와 이 스님이 아키라 가족에게 생활비까지 줍니다. 이 새끼 아들의 학비를 대줬다고요. 이게 좀 너무 막 나가는 거 아니요? 이렇게까지 해? 굳이? 나중에는 뭐 소개팅까지 시켜준 건지 아키라 아들 그리고 아키라가 가짜인 거 알아본 자기 딸이 펜팔도 해. 루리코가 아키라 아들에게 오랫동안 사이좋게 지내자. 아키라 아들은 힘내고 있다. 너도 몸 조심해라. 뭐 이런 안부를 전하고 아키라 아들이 그 루리코네 집에도 간 적이 있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니? 니시구치 아키라가 사죄의 마음을 갖게 됐대요. 지 말로는. 난 이것도 진짜 반성이라고는 생각 안 들거든. 그러진 못하게 됐지만 진짜 반성했는지는 이거 풀어나 봐야 아는 거야. 높은 확률로 이 새끼 또 사기치고 사람 죽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보통 그래요. 사형 다가오고 있다는 걸 아는 거지. 그때 되면은 뭐 다들 반성한다고 그래. 그럼 재판받을 때는 왜 반성 안 했냐? 그냥 정신적으로 이 새끼는 좀 약해진 겁니다. 이런 새끼들은 안 변해요. 이 스님도 제정신은 아닌 것 같고. 자기 가족 다 죽이려고 한 새끼인데 용서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래. 그럼 거기서 끝이지 뭔 편지를 주고받고 자식끼리 소개팅은 왜 하냐고. 학비 대줬잖아. 아키라 아들 이 새끼 양아치 됐어요. 막 학교 안 나가고 그런데 이것도 뭐 이해를 뭐 어떻게 그래 좀 해보자면은 연좌제의 나라다 보니까 이 아들도 처음엔 안 그랬겠죠. 근데 주변 시선을 못 참았을 거 아니야. 아키라도 지 아들은 소중한지 막 애 상태 안 좋다니까 편지를 막 써보내. 진정해라. 그래도 학교는 나와야 된다. 그놈의 편지. 후쿠오카 구치소에 들어갔거든요. 지가 죽을 때 입을 옷도 직접 해 만들면서 막 죽음에 대한 준비를 했대요. 이때 감정적으로 상당히 냉정한 상태였다고 알려져 있어요. 같이 지내던 수감자의 말이 또 전해지는데 자기가 34년 감옥 생활하면서 본 범죄자의 가장 훌륭한 최후였대. 뭔 개소리야 병신 새끼가. 담담히 죽음을 맞이한 건데 훌륭한 죽음이라고 보나봐. 뭐 일본 정서가 좀 표현이 그런가 봐. 내가 좀 메말랐나? 니시구치 아키라는 재판받을 때 혐의를 하나도 인정하지 않았고요. 옥중에서 썼다고 알려진 수기에도 반성하는 말 같은 거 일체 없습니다. 그냥 전국 돌면서 도망 다니던 사기꾼이 연쇄살인하고 사형으로 뒤진 거야. 근데 무슨 뭐 사무라이 정신 마냥 뒤진 것까지 빨아주고 있냐고요. 말이 안 되는 소리지.
뭐 그래요. 1970년 12월 11일 후쿠오카 구치소에서 아키라가 44살에 시원하게 사형됩니다. 일본 사건을 보면은 아직도 그래. 경찰에 문제가 많아 보이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때는 진짜 심했네. 루리코의 눈썰미가 없었으면 이거 못 잡았을 거 아니야. 경찰도 이해해줄 부분이 조금 있긴 하지만 뭐 이동수단이 지금처럼 발달하지 않았을 때고 마침 또 이때가 그럴 때 도로와 교통망이 정비되던 시기래요. 도로 새로 깔고 전화선 깔고 그럴 때래. 갑자기 범죄자들의 그래서 도주 반경이랑 선택지가 넓어져 버린 거야. 경찰이 여기에 바로 대비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초기에 도주 경로를 잘못 예측했던 건데 그건 잘못이지만 결과적으로 그 당시에는 경험에 따라 하던 대로 생각한 겁니다. 좋아진 교통 사정을 고려할 데이터가 없던 거야 아직. 통신이나 뭐 수사 기록도 전산화하던 시기가 아니라서 이 새끼가 지역을 많이 넘어 다니니까 관할 구역끼리 공조가 안 되기던 때도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지역마다 수사 방식이나 체계가 다르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역을 벗어났을 때 그동안 해온 수사가 하나도 소용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12만 명을 동원했는데도 이 새끼가 지 멋대로 돌아다닌 거야. 추가 범행 없었으면 이거 못 잡았을 거예요. 시대가 이렇게 변하던 때라 사건이 일어나면은 경찰도 어쨌든 사람이 하는 일인데 과도기를 겪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90년대, 2000년대 초기 이유 없는 연쇄살인에 바로 대처를 못했잖아. 그때 CCTV 많이 보급됐고 프로파일러들도 그때 양성하기 시작했다고요. 유영철, 정남규, 강호순 이 새끼들 때문에. 범죄 사건은 또 이런 시대적 배경에 맞춰서 변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 점들도 좀 감안해야 돼요. 무작정 경찰을 막 욕만 해서는 또 안 되는 부분들도 있다는 거지. 여기까지입니다. 이런 사건이 있었고요.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사건 준비해서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